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갑부로 알려진 박선비가 살았습니다. 박선비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죠. 가난이 한이 되어 양인이지만 붓을 잡기보다는 장사를 배워 미친 듯이 재산을 모았답니다. 하여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키고 그 고을에서 제일 잘 사는 갑부가 되었던 것이었죠. 허나 박선비가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이는 40이 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박선비에게도 연모하는 첫사랑이 있었죠.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첫사랑 여인과 혼인은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박선비는 그 슬픔에 다른 여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던 거죠. 이제 떵떵거리며 살만하여 자신을 돌아보니 벌써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장가를 갔죠. 박선비의 부인은 마음씨가 고운 노처녀 득임이었답니다. 더 나이가 젊은 처녀들도 있었지만 그 처녀들은 박선비의 재산에만 관심 있어 보였습니다. 득임이도 박선비처럼 가난한 집안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한 것을 박선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여 박선비는 그런 득임이를 보면 자신을 보는 듯하여 득임이를 선택했답니다. 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했죠. 허나 노총각 노처녀이어서 그런지 원하는 아이를 쉽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득임이는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날, 득임이가 임신을 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에게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졌답니다. 하지만 아들 한수가 17세가 되면서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졌고 두 사람의 행복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들 한수가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죠. 박영감은 대를 이을 외아들이 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이대로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지. 박영감은 매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은 부인을 불렀죠. 부인, 한수 대신 장가갈 동갑내기 사내를 알아봐야겠소.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 이대로 대가 끊기게 놔둘 수는 없지 않소. 부인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부인, 머슴 길동이가 체격도 나이도 같아 제격인 듯하오. 그리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오. 그때 방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길동이었답니다. 길동이는 너무 놀라 허겁지겁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요? 순옥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 순옥이하고 혼인하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길동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답니다. 잠시 후 부인은 중매쟁이를 불렀죠. 참한 처녀를 찾아다오. 아이고, 이때기면 시집오고 싶은 처녀가 줄을 섰지요. 그저 착하고 현명한 처녀면 된다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아씨가 있구먼요. 집안은 가난하나 학자의 집안이라 따님을 얼마나 참하게 키웠던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구먼요. 그런 처자가 있다니 우리는 좋다. 어느 댁이오? 아랫마을의 고대감댁 막내 따님이신 설아 아씨입니다. 내일 사주단자를 보내시오. 부인은 아들 사주단자를 중매쟁이한테 줬습니다. 부인은 중매쟁이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가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한 처녀와 백년가약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라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죠. 한편 길동이는 조심스레 물그릇을 두 손에 들고 한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양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죠. 도련님, 물 좀 드셔요. 길동이의 조심스러운 말에도 한수는 고개를 돌린 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물 먹는 것도 귀찮구나. 길동이는 한숨을 삼키며 물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내밀었답니다. 이러다 기운 다 빠지겠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면 어쩌시려고요?
한수는 낮게 웃으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목숨인데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그 말에 길동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서 뭐라도 드시고 버티셔야지요. 하지만 한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끄럽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한수는 자신이 어떤 병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길동이는 그런 한수 곁에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다 길동이는 답답한 나머지 끝내 입을 열었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에 한수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길동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도련님께서 연모하시는 설아 씨를 저와 혼인시키려 하셔요.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한수는 그 말에 벼락을 맞은 듯 온몸에 힘을 짜내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더냐? 도련님 대신 저를 도련님이라 속이고 장가를 보내려 하셔요. 너는 그런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더냐?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안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지요. 한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길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똑바로 말해라. 길동이는 결국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대가로 재산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저도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옥순이는 어떻게 하고요. 올해 혼인시켜 달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동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간절히 말했죠. 그러니 도련님 부디 기운 차리셔서 직접 혼례식에 참석하세요. 한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리 힘도 없는 내가 설아 낭자를 제대로 품어줄 수나 있겠느냐? 그 말에 길동이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죠. 방 안에 혼자 남은 한수는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부모의 뜻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설아를 내어주는 일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결국 한수는 결심했답니다. 집안을 살린다는 이유로 설아를 희생시킬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한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설아를 직접 만나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한수는 담 아래 몸을 숨기고 설아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설아는 산책을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집에 거의 도착한 설아는 낯익은 뒷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수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한수는 뒤에서 들리는 설아의 고운 목소리에 그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설아는 천천히 한수의 앞으로 왔습니다. 도련님? 설아는 오래전부터 한수를 마음 깊이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혼인을 약조했던 사이였고 머지않아 부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설아의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그 침묵은 설아의 마음을 하루하루 갉아먹었습니다. 그런 한수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나타났는데 얼굴은 반쪽이 된 것처럼 수척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설아는 비로소 한수가 왜 자신을 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 없이 한수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답니다. 어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혼자서만 그렇게 힘들어 하셨나요? 한수는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설아가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온기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으나 설아를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답니다. 한수는 애써 표정을 굳히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를 동정하는 것이요? 그 말과 동시에 한수는 일부러 거칠게 설아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설아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답니다. 그러나 곧 한수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죠. 설아는 담담하게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냉정해지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설아는 이미 한수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친 행동조차 원망스럽지 않았죠. 다만 모든 아픔을 혼자 짊어진 채 버티고 있는 그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한수는 자신의 노여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설아를 보고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이 무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주단자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한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정혼자니까요. 설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수의 손을 이끌어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설아의 손에 이끌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죠. 그 손길이 지금의 자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처럼 느껴졌답니다. 한수는 자신과 혼인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좋아하는 설아를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아의 고운 얼굴에 슬픔을 던져줘야 하는 지금 땅으로 꺼져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서 마주 앉았답니다. 미안하오. 사실 알려줘야 할 것이 있어 왔소이다. 무엇입니까? 이 혼사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싫습니다. 혹시 건강하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전 상관없습니다. 한수는 그런 설아한테 부모님이 꾸미고 있는 일을 다 말했죠. 방아는 침묵으로 싸늘해졌답니다. 설아는 한수 대신 가짜 신랑을 내세울 거라는 것보다 한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련님은 건강만 챙기세요. 낭자, 난 이제 소용이 없소이다. 그동안 유능한 의원을 다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안 이상 저와 함께 하세요. 설아는 한수의 야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수에게는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설아가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죠. 시간이 흐른 후 한수는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수는 마당에서 쓰러졌고 며칠을 고열로 사경을 헤맸죠. 아니 되겠소. 이대로는 아니 되겠소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느 절에 신비한 스님이 계신다고 들었소. 그곳이 어디랍니까?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소이다. 박영감은 그 신비한 스님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길동이를 아들 대신 장가를 보내야 한다면 한수가 집에 있다간 며느리한테 들통이 날 거라 생각을 했답니다. 며칠 후 신비한 스님이 있는 절을 알게 되었죠. 그 절을 알려준 사람은 설아이었습니다. 설아는 박영감 댁으로 찾아갔답니다. 그 누구도 고대감댁 여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신비한 스님을 찾는다고 하셨지요? 그럼 찾은 것이오. 네, 찾았습니다. 설아는 그 절을 박영감한테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헌데 저도 몸이 좋지 않아 그곳에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탁 하나 해도 되겠소? 네, 말씀하시지요. 사례는 넉넉하게 하겠소이다.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곳에 데려다 주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영감은 설아의 당찬 모습에 안도의 숨을 쉬었죠. 설아가 말한 절은 보름 정도 걸려야 다녀올 수 있었기에 며칠 뒤 있을 혼례식으로 아들과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는 집에 도착하고는 몸종 언년이를 불렀답니다. 언년이는 설아의 앞에 앉고는 아무 말 없는 설아를 쳐다만 봤죠. 아씨,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리도 뜸을 들이는 건가요? 언년이는 설아를 모시며 설아한테서 글 읽는 것부터 쓰기, 수놓기 그리고 언행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설아는 언년이가 좋은 사내한테 시집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줬던 거죠. 허나 지금은 언년이가 절실하게 필요했답니다. 언년아, 예전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었지? 그럼요. 죽을 뻔했던 저를 구해주셨지요. 그리고 고아인 저를 보살펴 주셨지요. 그 은혜 지금 갚아줄 수 있겠느냐? 말씀만 해주세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내 대신 시집을 가져야겠다 그리 할 수 있겠느냐?
양반이 아닌 제가 어찌. 미안하구나. 난 죽어가는 도련님을 살려야 한다. 언년이는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설아의 얼굴은 너무도 절실했고 벼랑 끝에 서 있던 자신을 보는 듯 했답니다. 아씨,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구나. 넌 날 대신하여 시집가는 것이다. 허니, 그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게 행동하거라. 네, 아씨. 며칠 후 설아는 한수를 데리고 그 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길동이와 언년이는 혼례식을 치렀죠. 언년이의 행동은 설아와 흡사하여 설아의 부모님조차 알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길동이와 언년이는 한수와 설아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머슴 길동이는 양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은 했지만 살면 살수록 양반 생활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양반댁 아씨를 부인으로 맞이한 길동이는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씨로 알고 있는 언년이가 곱게 보였죠. 그리고 2달 후 언년이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 길동이는 뛸 듯이 가슴이 벅차왔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길동이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답니다. 어떻게 하지? 아씨가 내 아이를 가졌고 난 아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길동이의 눈동자는 무엇을 응시하는지 아니면 마음의 결정을 했는지 한 곳을 무섭게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어차피 도련님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허면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되고 난 아씨와 함께 양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야. 길동이는 부인과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더 이상 약조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으나 언년이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이제 그는 머슴 길동이가 아니었습니다. 양반 행세도 부인의 자리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 된 듯 행동했으니까요. 박영감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양반이 양 우쭐대는 길동이가 거슬렸고 불러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로 살아가지만 내 행동은 도를 지나치는구나. 약조는 잊지 않았지. 아들만 낳으면 넌 바로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길동이는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맞섰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 말에 박영감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길동이는 낮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죠. 만약 제가 이 집을 나가게 된다면 고대감께 이 모든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죠. 그 협박에 박영감은 숨이 막히는 듯 말문을 잃었습니다. 길동이는 더 이상 머슴의 눈빛이 아니었죠. 박영감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먼 길을 떠났던 한수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뜨거운 여름 날씨는 시신조차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영감은 조용히 집에 머물며 아들의 유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죽음을 안 길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곡을 했지만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 표정은 괴물같이 보였죠. 이제 이 집에는 자신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여겼고 점점 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부리고 집안의 일에도 제 뜻을 앞세웠죠. 박영감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약점은 이미 길동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길동이는 서서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고 그 행세와 권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비밀 위에 세워진 평화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결국 박영감과 부인은 사랑채로 옮겨갔고 길동이가 안방을 차고 들어갔죠. 그날 늦은 저녁 언년이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헌데 부모님이 안방이 아닌 사랑채로 방을 옮겼다는 소리에 놀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달려오는 길동이를 무심코 보고 있었죠. 길동이는 부인 언년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안방의 주인은 당신의 것이오. 난 태어날 아기와 부인을 위해 살 것입니다. 언년이는 그런 길동이를 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하시면 제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부인, 서방님은 도를 모르시는 분이었군요. 난 부인을 위해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일을 했을 뿐이오. 아니요, 그리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와 아기는 자상했던 당신을 원했지, 이렇게 자신만 아는 당신은 어색할 뿐입니다. 어서 다시 부모님에게 안방을 내어주세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늙으셨고 당연 뒷방으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길동이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부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하여 대청마루에 앉아 술을 마셨죠. 길동이는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언년이는 이불에 누워 자는 척을 했죠. 길동이는 자고 있는 언년이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부인,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받으세요. 난 이 집 머슴으로 아프신 도련님 대신 혼인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내 부인과 아이를 놓고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곳을 내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곧 태어날 우리 아기와 내가 사랑하는 부인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부인이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길동이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언년이는 길동이의 품에서 눈을 떴죠.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진 언년이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년이는 옷을 갈아입는 길동이한테 웃으며 말했답니다. 서방님, 이제 안방도 저희가 차지했으면 곳간 열쇠와 모든 땅 문서는 안주인인 제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동이는 어제와 다른 언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어찌 마음이 바뀐 것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아버님의 모든 재산은 서방님 것이 아닙니까? 다만 일찍 받는 것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부인은 이리도 이해력이 빠른 것이오. 그러니 안방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곳간 열쇠와 땅 문서를 저한테 주셔요. 길동이는 앙탈 부리는 언년이를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답니다. 길동이는 그런 언년이가 귀여워 볼을 살짝 꼬집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길동이의 세상이 된 듯 우쭐거렸죠. 허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영감과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가문을 지키자고 죽은 아들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가짜 아들 길동이는 자신의 약점을 잡고 뒤흔들고 하루가 지옥 같았죠. 내가 벌을 받은 모양입니다. 영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한수도 이해할 거예요. 아버지가 일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를 내다보는 한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원망하지는 않겠소? 박영감은 맑은 하늘을 바라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인의 눈에서도 소리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언년이었죠. 죄송해요. 어르신, 좋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한편 부처님 앞에서 절하던 설아는 힘겹게 일어서고 있었죠. 그만 쉬셔야 합니다. 어찌 그 몸으로 108번 절을 매일 하시오? 설아는 뒤에서 들려오는 사내의 말에 웃으며 뒤돌았답니다. 서방님, 벌써 산에 다녀오신 것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설아가 환한 미소로 반기는 사람은 죽은 줄만 알았던 한수였습니다. 설아는 큰 스님이 시키는 대로 산을 오르내리고 먹는 것과 한약을 정성스럽게 챙겨 먹였답니다. 점점 허약했던 체질은 건강하게 바뀌면서 근력을 키우기도 하여 더 단단한 서방이 되어 있었죠.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옆에 계신 스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갈증에서 완전 회복이 되신 듯합니다. 이제는 부인께서 몸을 푸셔야 하니 하산을 하시지요. 온 세상은 흐드러진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그날의 풍경은 마치 새 시작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길동이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오늘은 꼭 나를 위한 날인 것 같구나. 길동이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곧 내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세상이 되는 것이지. 길동이는 언년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밭으로 나가 감자를 심는 머슴들을 한 바퀴 둘러본 길동이는 더없이 흡족한 얼굴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 들어선 길동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올 농사는 어쩐지 풍년이 들 것 같소이다. 마당 한편에 서 있던 언년이가 눈에 들어와 길동이는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이 길동이의 눈에 들어왔죠. 길동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돌아가셨다던 도련님이 어찌 계시는 겁니까? 언년이는 배가 불러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 자리에서 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조아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서방의 잘못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언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이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죗값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언년이의 소리를 들은 설아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고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언년이, 내 죄는 길동이가 악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허나 언년이가 마음고생한 것은 알고 있다. 하여 언년이는 내가 용서를 해줄 것이다. 하지만 길동이는 죄가 너무 크기에 용서할 수가 없다. 길동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아이가 생기니 제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길동이의 애원에도 집안의 공기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길동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연민보다 깊은 분노와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리에 혼비백산이 되어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한수가 살아 돌아오다니 정말이었구나. 어디 보자, 우리 아들.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감도 아들을 보고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죠. 잠시 후 박영감은 아들 옆에 서 있는 배가 부른 여인을 봤죠. 아버님, 어머님 저는 고대감댁 여식 일설아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아이는 누구더냐? 부인은 언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는 제 몸종입니다. 서방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셔서 피할 수 있었지요. 아가야,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서방님을 영영 보지 못하고 다른 사내와 혼인을 했을 거예요. 하여 이렇게 서방님을 만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박영감과 부인은 며느리의 깊은 인품에 감동했죠. 아버지, 이제 제 자리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 해야지. 박영감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길동이를 아들처럼 여긴 것이 모두 내 죄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리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난 다 용서를 해줄 것이다. 다만 이 고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다오. 한수아? 그리 해다오. 곧 아이도 태어날 것인데 다 용서를 해주거라. 한수는 길동이가 부모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서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 언년이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언년이가 길동이와 혼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이 없었겠죠.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면 어떨까요? 한수는 차분하게 말하는 설아의 목소리에 길동이를 용서하기로 했죠. 맞다. 언년이의 공이 크다 하여 용서를 해주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고을을 떠나거라. 언년이는 곳간 열쇠와 땅 문서를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언년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길동이와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을 하거라. 넌 내 옆에서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저도 길동이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내입니다. 설아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럼 되었다. 언년이한테 잘하지 못하면 영영 못 보게 해주려고 했단다. 설아는 언년이한테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아씨, 이것이 무엇인가요? 너에게 주는 보상이다. 길동이한테는 알리지 말거라. 혹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 요긴하게 쓰거라. 언년이는 주머니 안을 펼쳐보았죠. 주머니 안에는 새 덩어리의 금이 있었습니다. 언년이는 말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하고 떠났답니다. 그날 늦은 저녁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한수와 나란히 앉아 절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설아가 어떤 마음으로 모든 선택을 했는지까지. 박영감은 끝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오래도록 말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수야, 진통이 시작되었다. 사랑채 쪽에서 설아의 진통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부인은 당황해 문 앞을 서성였답니다. 아니, 산파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자 여종 하나가 급히 나섰습니다. 언년이가 떠나기 전에 제게 미리 일러주고 갔구먼요. 금방 산파를 모셔오겠구먼요. 여종은 몇 집 떨어진 곳에 사는 노련한 산파를 재빠르게 불러왔고 이내 분주해졌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전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박영감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핏줄이.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설주를 붙잡은 채 벅찬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산파가 미소를 띠고 나와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합니다. 그 말에 집안에 무거웠던 기운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수는 방으로 들어가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한수는 목이 메어와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설아는 지친 얼굴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입니다. 한수는 설아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신과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랑하는 설아, 그리고 새 생명까지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었답니다. 며칠 뒤 떠났던 언년이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평온히 살고 있다는 정갈이었죠. 설아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언년이가 행복하기만을 빌었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연두빛 새잎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번졌고 거짓과 욕심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은 새 생명의 울음소리와 함께 조용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연은 제자리를 찾았고 한수와 설아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